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뒤늦게나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데, 어쨌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험은 3차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3차에서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공직의 자질, 적성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 적성이나 또 지식, 기술에 대해서도 질문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진행 제1장 사회복지 기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편 사회복지 입문에 제1장 사회복지 기초를 보면, 먼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가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것은 어찌 보면은 어쨌든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필기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만은,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영역은 3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보면은 3차 면접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극단의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당연히 최종 합격한다라고 봤지만, 요즘에는 35% 정도가 면접시험, 3차 시험이라고 하는 1차 시험 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사 1차 시험과, 그리고 2차 시험인 선택과목 2과목, 그리고 3차 시험 면접시험이 있는데, 보통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동시 병행을 하지만 3차 시험 면접시험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냥 통과 의뢰로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3차 시험에서 탈락률이 35%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다는데 사회복지가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서는 사회복지를 모를 리야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입으로,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위 내담자나 방문객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가 아닌 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나의 입장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납득이 가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가벼운 질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복지가 무엇이죠?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첫 페이지 뭐 이건 넘어가 라고 하지만, 첫 페이지는 꼭 마지막 시험날까지 가져가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통 우리가 소셜 웰페어라고 해서 사회복지라고 해서 오랫동안, 또 지금도 앞으로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름답기만 할까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의 부정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빌어먹는 것을 직업화하는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오늘날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198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국가 재편기에는 이 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라 해서 웰페어라는 개념으로 소극적으로 또는 소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바라보는 소위 근로연계복지라는 워크페어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전환되어 있거든요. 물론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소모적이란 말 쓰기에는 너무 잔인하죠. 그러나 정상적인 근로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시공간적 자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그냥 퍼주는 이런 복지 웰페어가 이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자립자조하기 위해서 소위 노력할 때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여기 주제에서는 웰페어, 소셜 웰페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에 강조되는,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복지는 워크페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적 정의는 교재의 편지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복지스럽다라는 말은 뭘까? 안락하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휘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일반적 정의가 있는데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몇 개를 우리가 적어본다면 여러분 꼭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사회복지란 뭘까? 뭐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학자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노트 정리가 좋게 유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제 기능을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라는 국가제도나 국가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등장한 거거든요. 바로 그럴 때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유렌스키와 르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때문에 제도적 대응성이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기능적 보완성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이렇게 유렌스키와 르보는 설명했습니다. 너무 글자를 암기하려면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정의한 것이 유렌스키와 르보고, 바로 거기에 보면은 2번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통하여 욕구를 종족시키는데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다, 이렇게 정리를 쭉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또 세 번째 보시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요 표시하셔야 되죠. 거기 보면 노마니신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를 노마니신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국문법에는 맞지 않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국문법에서 복문을 만들게 되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비가 되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런 그 관계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번역하는 사람의 오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를 한정적으로는 그러면 한정적 어떤 제한을 했다 하면 한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또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또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더 어울리지 않게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개념으로는, 그리고 여기는 적극적 개념으로는, 이렇게 해서 좀 국문법에는 맞지 않게 이렇게 대비되는 복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한정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기는 한정적으로는 그래도 선별주의적 관점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의 책임을, 여기는 보편주의를. 그래서 사회복지를 개념 지으면서 또는 사회복지를 정의하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또는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대비하여 정의한 사람은 노마니신이다. 이렇게 선별주의는 보통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것처럼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또는 대비되지는 않지만 국문법상 맞지는 않지만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정의한 사람은 노마니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말이 그것도 그렇지요. 또 그런가 하면 거기 프리드랜더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사업의 가치가 되겠습니다만, 프리드랜더와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은 프리드 뭐라고 그랬어요? 클라이언트가 거기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즉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족이란 단어를 가지고 썼죠. 만족. 프리드랜더는 만족이란 단어를 써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집합이나 또는 사회적 제도나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족이란 단어, 프리드랜더와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랜더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야말로 만족이란 단어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소위 조직이나 서비스, 맞아면 제도나 서비스의 조직적 체계라고 만족이란 용어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긴 형용사구를 두 개나 묶었습니다만 여기는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게 행복 추구를 위한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뒤에 이제 사회적 거기에 보시면 티트머스 5번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란 길게 나와 있지만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셋째 줄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콤튼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는 어떠한 제도라고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제도 사이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간질적 제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간질적 제도. 간질이란 말이 참 그 국어사전에 잘 안 나오냐면 간질적 제도.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사이사이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이러한 제도라고 설명한 것이 콤튼이에요. 그 외에도 네셔 또는 네스체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또 네스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기는 간단하게 사회복지를 지면상 이런 정도만 적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3차 시험에서 가져갈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써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학자들 것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용어를 해서 사회복지를 정의해서 당군일에 처음 보는 면접관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첫 번째 페이지는 3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를 노마니신이 또한 역시 제시를 했는데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 아직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적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 노마니시 제시에 있는데 사회복지의 첫 번째 단계는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 단계이기 때문에 자선 및 교정 단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선 및 교정 단계로 이 당시의 복지의 대상은 빈곤이었어요. 경제적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 및 교정 단계였어요.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사회보장 단계로 소위 이제는 권리에 대해서 복지를 권리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사회보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교육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회교육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거기에 오면 네 번째 복지사회 단계.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처럼 빈곤을 대상으로 한 자선 및 교정 단계에서 사회보장 단계로 사회교육 단계로 그리고 복지사회 단계, 우리 꿈꾸는 복지사회.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복지 단계로 국제사회 복지 단계로 이렇게 빨리 이행되어 왔다라고 노마니신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는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 단계 또는 자선 및 교정 단계, 그다음에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는 사회보장 단계, 그리고 사회교육 단계, 복지사회 단계, 국제사회복지 단계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로 아직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3문제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여기는 A급이 되겠는데 사회복지의 속성입니다. 사회복지의 속성을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일반적 학적 개념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사회복지의 속성을 이렇게 보죠. 사회복지의 속성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역시 유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속성도 있고 티트머스가 제시한 속성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한 일반적 속성으로 이렇게 목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목차의 범위가
많으면 공부하기가 싫어서 사실은 이 교재를 편집하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가령 1, 2, 3, 4 많아야 한 5번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본래 원전에서 가지고 있는 번호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학습자들을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교재를 만들 적에 다 5번 이내로 이렇게 목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 먼저 유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속성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5가지로.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후원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고서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헐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입니다. 사회적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 십시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 많든 적든 간에 모아서 이렇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게끔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지,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털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렌스키와 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원, 십시일반의 모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모두가 지려는 이런 책임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일 때. 그래서 오늘날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렌스키와 르보가 될 때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비욕구 충족 활동이에요. 인간의 소비욕구 충족 활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아무리 사회복지가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을 강조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의 거의 대부분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누구를 돕는 거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도움,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이나 또는 곡식과 같은 현물급여를, 아니면 그걸 살 수 있는 현금급여를, 아니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일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한 그 기회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라고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은 비영리적 활동이죠. 거기 비영리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유렌스키가 나올 때 기능적 일반화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기능적 일반화 가운데에 있는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다 보니까 그냥 구글 번역기에 넣어버리면 펑셔널 뭐 이렇게 해서 생략된 용어를 생각 않고 그냥 이렇게 번역 같은데, 이것을 통합적 기능에 더 통합된 기능,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어느 특정 영역만, 어느 특정 부류만, 어떤 특정 대상만을 가지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이런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렌스키와 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활동일 때, 또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일 때, 또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일 때, 그리고 비영리성을 보여줄 때, 그리고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 활동할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러지 않다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한 속성으로 또는 조건으로 3가지를 들었어요.
거기 보시면 문장을 적으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for the people, 시민을 위한 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이런 활동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게티스버그의 링컨이 이끌어왔던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본다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있습니다. 사유를 선택한 사람은 뭐 평하게 알겠지만 of the people은 국민의,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걸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권재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이건 민주주의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가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는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이것은 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바로 이것이 바로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티트머스가 제공할 때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 for the people이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for the people, 이런 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까지 물론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영역이 완전히 칼로 두 보자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집을 구하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경제적 목적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가지로 본다면 생계급여와 같은 것은 원칙적 경제적 급여지요. 그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 이런 것들은 비경제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빈곤이 주된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설명했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소득 보장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이끌어갔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까지도 같이 이 반영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부자로부터 빈자애로의 소득 이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냥 화살표로 앞으로. 이것을 수직적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 재분배. 내가 우리 교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서까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 중 티트머스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티트머스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고 비경제적 목적의 활동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유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유렌스키와 르보의 개념 기준도 적어봤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티트머스의 필수 조건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속성. 사회복지란 3번입니다. 3번에 1번. 사회복지란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생겨지는 사회적 활동의 중에 소셜을 계속 3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회복지란 거기 보면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그렇죠? 사회적 노력. 유렌스키와 르보가 한 것처럼 그야말로 제도적 대응성, 기능적 보완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또는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의 총체다는 것처럼 사회적 소셜입니다. 소셜. 또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갈등 관계를 조화 관계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는 이런 활동이다. 3번에 그 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4번에 유렌스키가 르보 말한 것처럼 비영리적 활동이다. 역시 유렌스키가 르보가 말한 것처럼 조직적 공식적 조직에 활동한 기초이다. 소비 욕구에 관련된 활동이다. 다 유렌스키와 르보가 제시를 했습니다. 또 6번은
조건, 속성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요. 사회복지란 기능적 보완성과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회적 노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개념에다 적었던 것을 여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천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사회복지는 꼭 실천만을 가진 개념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7번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는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성을 가진 공식적 개념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작은 문제지만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의 영역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사회복지의 영역, 그렇죠? 사회복지의 영역. 또 그러면 재정복지의 영역, 그리고 직업복지 또는 기업복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그다음에 재정복지, 그리고 기업복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소득보장이나 교육, 건강 등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를 포함한 개념은 사회복지라 하고, 그에 비해서 국가의 조세정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복지라 하고, 그에 비해서 기업복지하고는 기업 단위나 회사 단위에서 수행하는 복지적 노력은 기업복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복리후생은 대단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기업복지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트머스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범위 굳이 판서지 않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이 티트머스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할 적에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는 설명할 때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사업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사업이나 또 아니면은 시설기관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거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사회사업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가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객체를 가지고 접근할 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욕구 충족을 이끌어가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 3번에 1번에 2번. 좁은 의미의 2번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보다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이다.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할 때. 그에 비해서 2번 광의의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하여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제반,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출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출제 비중은 많이 약합니다만,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은 정책적 접근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전문적 접근 방법도 있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씁니다. 정책적 접근 방법에서는 사회복지를 또는 사회 문제를 뭘로 보냐면 역사적 산물로 봅니다. 사회 문제나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사회정책은 역사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공공부문의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정책적 개입이 되겠어요. 어쨌든 역사적 산물이고 기존 제도나 정책의 하자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등장했다면 사회복지는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된다? 1번, 2번, 3번으로 가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기 정책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정책적 접근에서 사회복지는 누가 맡아야 된다?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7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에서 전문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대상인 사회 문제와 같은 것은 결국 개개인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개개인의 욕구 불충족이라든지 문제 미해결과 같은 이런 그 개개인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서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문가와의 만남을 인간관계 조성이나 인간관계 기술이라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학은 누가 맡아야 된다?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적 접근 방법에도 여러분 것은 1번, 2번, 그리고 5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보통 전문적 접근은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우는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보편적인데 바로 그것을 통합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합적 접근은 정책적 접근과 전문적 접근, 국가 주도의 접근과 그리고 민간 개입의 접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중간적 의미의 사회복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통합적 접근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과 민간부문의 위탁사무 운영을 가지고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적 접근이 일반적이다 해서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개념의 변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